네, 안녕하세요. 고정현의 속속 경제 노령건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그 배경이 지난 주말에 다녀왔던 청송의 그 주산지라고 하는 저수지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물속에, 저수지 물 속에 뭐 200년도 된 넘은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절경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 아침, 경제 기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에서요. 시사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가장 큰 뉴스가 무서운 아이가 온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물가 상승률 4월 4.2%는 3.6%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인플레이션 공포를 가져온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런 가운데 원유 가격이라든지 고리 가격이나 항공 운임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미국에 해킹당한 미 최대 석유관 셧다운 때문에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미 연준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높아졌기 때문에 자산 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이의 공표다. 이 뭐 그뿐이 아니고 집값도 지금 많이 올랐다.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도 1년 새 10% 이상씩 올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블 붕괴 재해 우려까지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월가 건물들은 지금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그들은 아직도 돈 풀기를 멈출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래 중앙은행 통화당국이라는 하는 것은 당장 내일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오늘 얘기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하는 것이 중앙은행 관례인데 뭐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이번 다가오는 6월 FOMC를 보면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런 IA 공포를 하는 것처럼 이미 벌써 자산 주식이라든지 자산 시장에서 그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월 취업자가 65만 명이 증가해서 6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65만 명 증가 중에서 40%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기여도 높은 일자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는 3040 취업자는 여전히 11만 명이 줄었다. 3040 일자리가 3040 일자리가 11만 명이 줄고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46만 명이나 증가하는데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용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리에 해당되는 3040 일자리가 줄고 60세 이상 일자리가 47만 명, 46만 9천 명이 47만 명 증가하고 또 하나는 공공부문 세금 쓰는 일자리.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일자리가 단기 알바 중심으로 공공부문 알바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 쪽에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검사 대상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비율이 일주일 새 14%에서 27%로 지속되고 있는데 핀셋 방역만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말이죠. 심지어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인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2020년 3월에 우한발 바이러스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우한발 입국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대만이나 베트남처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모기장은 칠 필요 없다. 아직 모기가 없는 데다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 코로나로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도 왜 이렇게 입국 자체를 차단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국민들만 계속 닥달을 하면서 그저 모이지 말라, 거리두기를 하라, 뭐 이런 핀셋 방면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신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WEF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 기대감이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조사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30개국 평균이 59% 정도인데 한국은 49%로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국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나 일본은 얼마 전에 화이자 백신을 미국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급받기로 확약을 한 데 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어제 보도했던 화이자 위탁 생산은 삼성바이오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위탁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오히려 주가 부인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이렇게 백신 공접종 공급과 그 백신 고갈로 인한 접종에도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5월 21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생산 협력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는 의제로 포함한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정치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서 국민이 여전히 불안하다. 복지부, 행안부, 공급기획 이게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고 위탁 생산도 딴소리가 나오고 도대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러면서 접종은 지난 주말에는 하루에 3명밖에 접종을 못하는 백신 고갈 상태를 보인 데다가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많은 부작용 초래해서 벌써 2만여 명의 부작용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발생을 하고 그중에 100명 정도가 사망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안전한 백신은 언제 우리가 맞을 수 있느냐. 정부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 한미 회담에서 백신 낙오국을 만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현재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협력을 위해서 백신 공보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1,000만 회 정도 접종분을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현재 종부세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상위 0.6% 33만 명 내던 부동산 종부세가 문정부 들어서 83만 명으로 3배나 크게 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종부세가 상위 1%라고 하던 2008년도에 만들어질 때 9억 원이면 상위 1%였는데 서울에서는 상위 1% 정도 되는 39억 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종부세를 만들 당시에 9억 원 상위 1%에 대해서 좀 아주 잘 사니까 좀 부유세 개념으로 좀 내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이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평가하면 39억 원 정도가 넘어야 상위 1%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금 종부세를 전방위적으로 많이 부과하고 있어서 종부세 100만 명 정도나 지금 부과 대상으로 중산층에도 징벌적 과세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47%가 1주택자이다. 집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한 채 가지고 있는 집값이 그동안에 정부의 잘못된 주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또 오르면서 건보료 폭탄도 떨어져서 소득이 없는 80세 노부모도 월 22만 원을 내야 될 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빈곤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복양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후에 무슨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종부세에다가 부동산세에다가 건보료까지 내야 되는 그래서 노인 빈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노인 빈곤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 새로 한 달 전에 승인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도세나 재산세를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재산세를 이달 내 완화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는 여전히 신중을 표시하는 당청 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택 보유세는 살 때 가격으로 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냥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 정책 잘하면서 올려놓고 그 올린 가격으로 내는 게 아니고 또 팔 땐 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살 때 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의 재산세 비중이 높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은 살 때 가격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대책에서 나온 공공주택,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서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지방은 발표하고 수도권은 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2사 대책에 나온 83만 가구는 언제 공급하나 석 달째 답답하다, 깜깜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그냥 공공 공급 자체가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택지를 먼저 LH공사에 선납을 하면 LH공사가 시행사가 돼서 건설업체를 시공사를 거느리고 한다는데 해서 나중에 집이 다 지어지면은 정산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지금 LH공사를 뭘 믿고 고급 아파트를 지어낼 수 있을지, 또 최근에 드러난 부정부패를 보면은 뭘 믿고 왜 또 옥상옥으로 건설 회사가 있는데 또 LH공사가 들어오는 그만큼 비용이죠. 비용을 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 동의를 3분지 과거에는 주민 동의를 4분의 3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주민들이 동의율이 떨어질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주민 동의를 3분의 1을 했는데 수도권의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34곳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3분지 동의를 받은 곳이 한 곳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부터 문제가 많은 그런 공급 대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뭐 지금 아무런 어, 그 대책이나 이런 수정 발표가 없이 석 달째 답답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내놓은 지난 4년 내내 규제 위주의 정책을 썼어도 집값만 올려놓더니 모처럼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공공공급, 공공임대를 내놓으면서 지금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주민 동의율이 34곳 중에서 한 곳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기준, 재산세 기준 완화 기준을 9억 원까지 올린다는 것에 맞춰서 보금자리론 기준도 상한을 9억 원까지 올린다. 보금자리는 장기처리 이제 그 주택자금 공급하는 건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맞춰서 공급하는 건데 이것을 주택가격 상한 9억 원까지 그리고 소득도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을 제공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부채를 경고했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중간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 한국의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원칙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역사적으로도 높다. historically high level이라고까지 언급한 무디스 경고를 한국 정부는 계속 무시하면서 돈풀기만 지금 돈풀기만 계속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진영과 이념편향 정책에 집착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김광두 제이노미스 설계자 김광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앞당겨지고 하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도 하나의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작년 3월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제로금리 실시할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암호화폐뿐이 아니고 주가도 전부 다 일제히 작년 3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제로금리를 재개할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4.2%까지 나오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54,71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413달러로 이더리움만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마켓 인덱스라든지 알트코인 인덱스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코인들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1.7% 올라가고요. 에이다라고 하는 이더리움에 좀 더 현대화, 좀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어, 코인인데 에이다도 0.9%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에이다 이런 것들 주로 스마트 계약이나 요즘 많이 뜨고 있는 NFT 거래에 스마트 계약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코인들은 이더리움 코인들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6,88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20만 원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페이팔 창업자가 새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페이팔은 핀테크 1세대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페이팔은 비트코인을 결제 코인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새로운 거래소를 만드는 이 거래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소 이것이 본래 이제 그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본래 2009년 1월달에 나오면서 2008년 9월 15일에 리만이 파산한 걸 보면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거래소가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거래소를 조차도 탈중앙화하는 거래소를 블리시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탈중앙 거래소를 내놓는데 일본의 노무라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돌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뭐 신개념 탈중앙 거래소 블리시 글로벌이 가상자산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할 미국의 SEC가 이것은 투기성 짙은 투자다 하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상품 승인에 즉 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나무가 미국 상장 준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상장하려면 전부 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야 되는데 주요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나무가 착착 미국 상장에 불을 댕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염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시를 미리 본 거래소 직원들이 버젓이 투자를 하는, 하지만 투자 처벌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이었기 때문에, 제재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내부 거래는 못하게 되어 있죠. 주식시장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 이 혼란은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어떻게 보면 직무 반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데 그때부터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덩어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계속 생태계를 흔들면서 불공정 거래라든지 투기 거래라든지 혹은 뭐 사기 거래까지 등장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4년째 아무런 대책을 입법이나 이런 것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치해서는 큰일 날, 계속 방치를 하고 있죠.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정부 당국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1.49, 코스피가 1.49%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1.18% 하락했는데 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개인들은 순매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하루만 2조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이틀간 5조 원을 주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 미국에서 인플레가 서울 물가상 4.2%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리를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의 주가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만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대만의 TSMC의 그 실적 4월 매출액이 이외로 부진하게 나왔다. 그 예상 밖으로. 그래서 대만의 주식시장의 약 3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SMC가 귀청하면서 대만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2일 어제 대만 주가는 4% 넘게
4.11% 하락했다. 이 TSMC가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지금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 속에 휩쓸려서 지금 현재 미국의 투자를 강요받고 있는 가운데 이외로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은 데다가 지난번 대만의 가뭄 때문에 공업 용수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인도 같은 데에서 계속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반도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대만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중에서도 지금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반등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매출이 수요가 예상보다 적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더니 반도체 주가 왜 이러냐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IT기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밖에 믿을 것이 없다. 그러나 2012년 들어서는 다소 더 회복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2023년까지 갈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금 크게 대만 쇼크가 코스피를 덮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3.6%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4.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을 앞당길 우려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일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지금 가계대출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 4월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25조 원 증가액을 기록했습니다. 3월, 2월 뭐 이런 데 한 보통 9조 원, 10조 원 정도였는데 25조 원을 증가한 것이 코인과 주식, 부동산, 코주부에 대한 투자 강풍이 불면서 아무래도 연끌 투자가 늘면서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은 고용과 소득의 주거 불안까지 가세된 MZ세대의 분노 경제의 반작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코인이나 주식에 이런데 불나방 투자를 하고 있는 연끌해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 이런 투자가 지금 현재 거의 자산 가격이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산 가격이 거의 좀 상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하락을 돌았으면 이걸 갚지 못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방어막이 필요하다,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신한은행 대출 받도록 네이버 신한은행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업을 실제로는 전세 대출까지 받으니까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더욱더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기존의 금융업들 아주 위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시티은행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소매금융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여기 뭐 언론에서 K금융의 민낯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금융이야말로 가장 규제가 많은 뭐 온갖 소유구조, 지배구조부터 심지어는 상품 금리까지 뭐 정부에 낱낱이 개입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금융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금융이 뭐 거의 한때는 뭐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더 금융 경쟁률이 낮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쇼크를 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티은행 소매금융을 통매각하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드러나면서 시티은행 매각을 통해서 한국 금융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은 메모리는 잘하는데 다른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 메모리를 집중하면서 차량 반도체나 인공지능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인텔이 가장 높고 인텔이 22조, 삼성전자 19조, 대만 TSMC가 14조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대만의 TSMC가 가장 높습니다. 5조, 그다음에 인텔이 4조, 삼성이 3조 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의 강점은 메모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약점은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이 대만에 밀리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혹은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약하다. 이런 점이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나 인공지능 반도 쪽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반도체, 빅테크 반도체 기업이 뭉쳐서 로비 단체 SAC를 결성했다. SAC라는 것이 이제 미국 반도체 연합이라고 합니다. SAC. 반도체 연합을 결성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부에서 자동차 반도체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반도체뿐이 아니고 거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 반도체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로비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주로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MS나 시스코 같은 주요 칩 수요 기업들이 인텔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서한을 보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서한을 보내 미국을 위한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라고 하는 것을 조속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바야흐로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지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하면서 24년 동안 말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뭐 이렇죠. 항상 정부에서 민간이 잘하면 거기 민간이 잘하면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다른 걸 줘가지고 K모다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정부의 줄기차게 반기업 정서로 일관되게 기업을 규제하고 닥달하고 세금을 더 거뒀고 뭐 이런 것밖에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둔다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면서 반도체 관련 지원법을 서둔다더니 반도체 입법 관련법이 20일째 미적거리고 있다. 여당의 위원장도 삼성전자 출신의 양양자 위원회에서 변재열 위원으로 교체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대만 외교 미를 뒤에는 미국이 지금 대만에 지금 약진을 주목해야 됩니다. 대만이 지금 성장률도 높아져서 이른당 소득이 한국을 바짝 뒤쫓아오고 있지만 대만이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가 강화되면서 지금 미중 국교 이후에 국제기구에 IMF나 월드뱅크나 등등 국제기구에서 퇴출되었던 대만이 다시 복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핵심에 대만 반도체 세계 1위의 TSMC가 있다는 겁니다. 이 TSMC라는 것을 빼고는 미국의 반도체 전략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이 TSMC를 포함한 미 대만 반도체 그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반도체 동맹 강화를 계기로 해서 대만이 다시 국제 무대에 약진하고 있는 복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주에 360억을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만에도 또 1,000억을 투자한다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미국에 170억을 검토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국에도 평택에 300억을 추가 투자를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도체를 분야별을 보면은 메모리는 한국이 1위, 파운드리는 대만이 1위,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2위,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그러죠. AP는 미국이 1위, 인텔이 1위고요.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대만이 1위, 한국은 2위고 매출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가 넘버원은 아니고 세계에서 탑 그룹에 속하는데 우리 아직도 메모리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세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것이 내 아바타가 서울을 누비면서 마치 내가 서울을 나는 것처럼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주목을 받을 그 새로운 산업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경제 한마디로 탈탄소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탈원전을 접어야 된다.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료가 중요하다. 소형 모듈 원자료를 지원해야 된다. 탈원전을 접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쇼크가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뭐 구직난, 뭐 주거 사다리도 붕괴되고 직장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고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면, 게다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빚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마치 선거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무너져서 조국을 떠났던 남유럽의 일이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약간 대북 정책이 지난번에 트럼프식의 톱다운식도 아니고 그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좀 실무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역시 중국에 대항한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국과 일본, 미국이 삼각 체제를 미국에서 강조하면서 다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그런 다시 협력을 복원하는데 미국이 앞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대만의 TSMC를 바탕으로 해서 대만의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정경 분리가 아니고 정경 협력으로 가야 된다. 국가 전략이 결국은 경제 동맹을 통해서 가치 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국가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11일자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된 것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0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200여 발의 로켓포를 날렸는데 200여 발의 로켓포가 중에서 90% 이상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에 의해서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사드 하나 두고도 4년째 지금 제대로 좀 추가 물자도 반입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뭐 삼불 정책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직전에 삼불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선언했는데 그중에서 삼불 정책이 뭐냐면 그중에서 하나가 미국의 방어 체제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미사일에 북한의 핵 공격에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대안이 아무도 없는 한국의 문정부의 반안보적인 대책에 관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아이언돔 200발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날렸는데 90% 이상이 요격이 되었고 인명피해도 미미했다 하면서 정말 한국의 안보가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9.19 군사합의만 강조하면서 오히려 안보를 허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자 다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다.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중국이 높아지면 한국이 높아지고 중국이 낮으면 한국이 낮아지는, 결국 우리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장강삼각주의 해안가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이다. 그것이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온다. 그런 얘기고요. 황사는 주로 내명구에 있는 내몽고라고 그래요. 내명구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날아오는 황사. 한국은 봄이 되면 황사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골무를 안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요거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저자세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문제로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라있지만 전라남도에서도 전교조 해직교사 3명을 특채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인천이나 부산 등에서도 해직교사 특채, 지금 이 전교조가 전방적으로 특채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교육계의 좌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좌파 교육감 있는 지역에서 해직되었던 정규직 교사를 특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3명의 장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깔아뭉개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칼럼도 실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피고인이 되는데 그래도 직무에서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성윤이 없으면 정권이 무너지느냐 하는 그런 조선일보의 칼럼도 실리고요. 남은 1년도 계속 국민을 개대지 취급할 것이냐는 신랄한 촌철살인의 칼럼도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당권 경쟁에
뭐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대부분 보면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계보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국정 담당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국민의당 이렇게 가면은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워낙 실정을 많이 해서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면에서 모든 면에서 실정을 하고 있는 속에서 우파 진영이 이렇게 특정 계보에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국정 담당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당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과연 우파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냐는 큰 우려들이 우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5월 16일이 다가오는데 5월 16일, 이번 5월 16일은 1961년에 5.16 군사 혁명이라고 저희들은 그때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여기는 군사 정변이라고 나와 있군요. 5.16 군사 혁명 또는 정변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60주년이 되었습니다. 군사정변 또는 군사혁명 60년을 맞이해서 다시 박정희를 생각하는 그런 칼럼도 실렸고요. 그런 반면에 1948년에 4.3 5월 10일 날 48년에 5월 10일 날 그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반대하는 4.3 폭동이 저희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폭동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것 때문에 제주도 지역은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있었는데 선거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4.3 폭동 빼버려 4.3 사건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공자 배상까지 하는 법안이 지금 법안이 통과됐나 제출된 아마 통과가 됐을 겁니다. 뭐 그런 문제가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배부상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제주도의 남로당이 지배하고 있던 제주도에 대한 반란을 누르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서 모였던 그러니까 48년 모여서 그걸 진압하러 5월달 4.3 사건이 일어나서 진압이 계속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군대들이 모였는데 그 48년 10월 달에 오히려 군대 내에 있던 남로당 프로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장교 21명을 총살을 시작하면서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했던 반란 사건이 났다. 그런 얘기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작용화되면서 지금 이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요즘은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는군요. 요즘 전부 다 앞에 그 실체를 두루뭉실 흐리게 하는 용어를 빼버리고 사건, 4.3 사건 뭐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하면서 배부상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총선을 이제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선의 승기를 잡아야 할 우파들이 통합을 못하고 뭐 어느 특정 계파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신선하다 하는 걸 내세워서 지난 초재선들이 당대표 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1년 동안 국민의힘당에서 보여준 초재선들의 한마디로 투쟁 없는 초재선의 결기가 전혀 말은 초재선이니까 신선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보이죠. 한 번도 그 흔하던 과거의 초재선들이 늘 해왔던 정풍 쇄신운동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실정을 해온데도 뭐 투쟁하거나 이런 거 한 번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뭐 거리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에서라도 투쟁하는 이런 모습 한번 보이지 않았는데 무슨 계기로 국정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아득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해야 할 이 시점에서 우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